이 시간은 2프로 경제TV 시간입니다. 이화종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주식시장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2,700선을 회복을 했고요. 0.89% 오른 2,710.00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68% 오른 924.68로 마쳤습니다. 시야를 좀 넓혀서 보면요. 코스피는 4거래일째 2,700을 기준선으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다우존스도 좀 그래요. 35,000선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선이 돼서 지금 힘싸움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악재나 불확실성이 약해지냐 강해지냐 이것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1,5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1개월 동안 쭉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6조 5천억 원이 넘는 국내 주식을 팔면서 많이 빠져나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매파 발언이 나오면서 다우가 약세였군요.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은 현재 매우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물가 상승이 심하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걸로 보이는데 이게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인상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것이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5 베이시스 포인트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0.25%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0.25%를 넘어선 금리 인상도 필요하면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0.5%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주는 충격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이 나온 뒤에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58% 내리면서 34,552.99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04%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0.40%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도 좀 살펴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건 미국 달러 가치는 오르고 한국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건데 환율이 러시아 침공 이후에 1,245원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좀 다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1,220원까지 다시 오르게 된 겁니다. 네, 국내 소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차 추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관련돼서 어떤 발언했나요? 네,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 첫 간사단 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서 나온 발언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방안이나 시기까지 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에 취임을 하게 되니까 현 정부랑 조율이 잘 되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리고 조율이 잘 안 돼서 늦어지더라도 5월 중순 이후에는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확대 그리고 저리대출, 세제 지원 그래서 총 5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인데 만약 하게 되면 두 번째고요. 네네. 올해 첫 추경은 2월에 했는데 그거는 16조 9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사실 추경 처리하려면 170석 넘게는 민주당 동의가 필요하고 또 국회가 그렇죠. 열려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추경을 처리하자는 거에 있어서는 좀 여야 모두 반대할 상황은 아닌데 이제 구체적인 상황은 좀 지켜보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안은 일단 통과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동의한 상태에서 추경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보면 2월부터 6월까지 계속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만 되면 뭐 이제 추경이 처리가 될 텐데 오히려 변수는 지방선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큰 선거를 앞두고는 이해득실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열리게 되는데 선거를 보통 코앞에 두고 대규모 추경을 하면 누구한테 유리하겠냐. 네, 보통은 이제 집권을 한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보는 게 그렇죠. 보통일 텐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자리에 있는 4월에 추경을 처리를 하거나 합의가 어려워지면 아예 선거 이후에 처리하는 걸 좀 선호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그리고 선거 이전 이런 시기에 처리를 선호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원자재 가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안 네. 오르는 원자재 찾기가 힘들 정도로 다 올랐어요. 네. 게다가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곡물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올랐나요? 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이죠. 네, 이번 침공 사태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영향을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제 소맥, 즉 밀을 보면 전 세계 수출 비중이 26% 그리고 옥수수는 16%나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6월 말까지 밀이나 보리, 옥수수 이런 주요 곡물을 수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러시아한테 지금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식량 수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공급이 불안정해졌고 그리고 또 운송료를 비롯해서 각종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여파로 국내에서도 8년 9개월 만에 수입 곡물 가격이 최고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밀은 올해 초에 비해서 45.6% 거의 절반이 올랐죠. 그리고 옥수수는 21.6%, 대두, 콩이죠. 22.1% 모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가격이 올랐다고 당장 국내에서도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닌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 대규모의 식량 거래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는 물량은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이미 계약한 물량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당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은 곡물을 이용해서 물품을 생산할 때 네네.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물가는 오를 것 같네요. 걱정입니다. 네. 이 공공기관과 공기업 수장 자리를 두고 현 정부와 새 정부 사이에 이 알박기 논란이 있었는데 관련한 분석이 실제로 나왔다고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알박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공격을 하면서 이제 공격하는 측에서 무슨 자리가 이렇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관련 분석이 나온 겁니다. 기업을 분석하는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라는 곳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350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했다고 해요. 네, 보면 기관장 332명 중 231명이 그러니까 69.5%죠.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상임 감사를 보면 105명 중 59명, 그러니까 56.2%죠. 56.2%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관장하고 상임 감사를 합쳐서 보면 63%가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거고요. 그리고 기관장과 상임 감사의 45%, 207명이 임기가 2년 이상 남았다. 절반 이상이 2년 이상 남았네요. 절반 가까이가. 절반이 좀 못 미치죠. 네, 절반 가까이가. 그러니까 사실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보온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수단이 기관장 인사인데 이번 분석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핵심 자리에 있는 자리를 거의 절반이죠. 2년 동안 임명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큰일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공기업 36개 회사 가운데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4월 4일에 임기가 만료가 되고요.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7월 8일,
황창화 난방공사 사장은 9월 30일로 이 해명이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요,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은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깊은 인사라고 하는데 이미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1년 연임안이 처리가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서 대통령이 제가하기만 하면 연임이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새로운 정부는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인데 네. 이 연임을 하기 직전인 거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은 분들의 이제 뭐 알박기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 아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 소식에 아마 가장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셀트리온하고 삼성 SDS 블록딜 소식이 있네요. 네. 일단 블록딜이 뭔지 좀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블록딜 설명부터 드리면요. 블록딜은 말 그대로 주식을 대량 거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나 대주주가 보통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주식을 팔면 주식 폭락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요. 매수자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장외 시간에 하게 되는데 보통 거래 가격의 5%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형 바이오주죠. 셀트리온이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었어요. 네네. 이 지분이 있었는데 이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블록딜로 매각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네, 테마색이라고 하죠. 네, 네, 맞습니다. 물량은 셀트리온이 230만 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60만 주 정도라고 하고요. 삼성 SDS는 누가 블록딜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삼성 오너 일가 중에 한 명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하고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S 매각 물량은 300만 주가 좀 넘고요. 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이번 블록딜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블록딜 영향으로 셀트리온하고 삼성 SDS 주가 오늘 모두 6에서 7% 정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물량이 나온다니까 별로 시장은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예. 아주 편한 소식인데 국내선 비행기 탈 때 신분증 안 갖고 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한 서비스가 나왔다는데 이거 참 편하겠네요. 네, 좀 국내 통신 3사가 이제 개인 확인용 앱으로 만든 게 패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네. 네, 아마 본인을 네네네. 확인할 때 써보신 분 많을 거예요. 맞아요. 써봤어요. 네, 저도 쓰고 있고요. 그 패스라는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공항에서 이제 국내선 탑승 수속을 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신분증 뭐 이제 면허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일정한 신분증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패스 앱을 가지고 가면 그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패스 앱만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되고요. 앱에서 운전면허증 사진을 미리 찍어놔서 등록을 해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모바일 항공권하고 모바일 운전면허를 결합한 스마트 탑승권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2프로 경제TV 뭔가요? 네, 변동성이 지금 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